네, 네, 수업 조금 들어가기에 앞서서 실제로 이제 장비 사용하는 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들이 원래 있어요. 디지털 논리 회로라든가 아니면은 기본 저항이라든가 기본 소자들에 대한 동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좀 간추려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도 여러분들이 수업은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야간 학생분들이시니까 그 이제 C 언어를 활용하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C 언어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이제 다음 시간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장비 활용하거나 시언어를 할 거니까 그때 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 전기전자 기초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관련된 어, 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어떤 전기전자 기초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좀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라는 내용도 전기공학적인 의미에서는 에너지라는 내용을 가지고 수치적으로 계산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쪽으로 넘어오면, 즉 디지털 쪽으로 넘어오면 그 아날로그적인 에너지적인 느낌보다는 시그널의 레벨 디지털의 0이냐 1이냐의 의미를 좀 더 부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레벨 0이냐 1이냐 0V냐 5V냐 또는 0V냐 3.3V냐 뭐 이런 디지털 0, 1에 대한 차이 정도로만 전압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류는 이제 그 데이터, 시그널 데이터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는 뭐 이렇게 보시는 건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회로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공학적인 의미에서는 에너지의 양으로 해석이 됐었는데 전자공학적인 의미 디지털 쪽에서는 시그널의 방향으로만 해석을 해도 어느 정도 뭐 거의 90% 이상 이해가 되고 동작 설명이 되니까 이쪽으로 설명을 좀 이해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제 학습을 하는데 저도 이제 시도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 왼쪽 부분 여기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네, 어렵긴 해요. 실제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 사실 보면 대부분 다 여기에서 다 어떻게 보면 나가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 형태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메모리 구조 같은 것도 설명을 드리고 하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일단은 우리는 활용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해서 오른쪽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 메모리 영역을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PC에서 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PC에서 짠 프로그램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플래시 메모리. 그러니까 이 CPU 아트메가 128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트메가 128 안에 있는 CPU 안에는 메모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데이터 메모리하고 프로그램 메모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메모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플래시 메모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메모리는 램하고 EEPROM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전기적으로 쓰고 지우기가 가능한 EEPROM, 그 다음에 일반적인 램,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USB나 아니면 SD 카드 이런 쪽에 사용하는 플래시 메모리 이렇게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플래시 메모리는 프로그램 메모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C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스타트 코드를 가지고 하나씩 한 비트씩 동작을 시키면 그때 뭐 데이터가 생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요 램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사용자에 의해서 EEPROM에 넣었다가 읽었다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주도적으로 수행시키는 게 여기겠죠. ALU 연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동작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
산술, 논리, 연산장치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기타 유닛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요 ALU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예, 여기 프로그램 플래시 있고 메모리도 어딘가에 좀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레지스터는 일반적으로 CPU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옵션 값을 지정해주는 장소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일반적으로 뭐라고 우리가 많이 학교 다닐 때 배웠냐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라고 돼 있어요. 단순한, 물론 맞습니다.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이 데이터의 기능이 무엇이냐, 이 CPU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레지스터입니다. 영역, 이제 하나의 기능들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다 레지스터의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지스터의 값을 써놓으면 이 CPU가 그 레지스터 값에 따른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기능, 사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한 옵션 값을 지정해주는 장소,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해주면 어떤 기능으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씩 레지스터라는 거를 단원을 넘어가면서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죠. 엄청나게 많은 레지스터들이 CPU 안에 존재를 하고, 이 레지스터들은 각각의 기능이 다 부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상태가 있어서 상태도 이렇게 읽어가지고 활용하는 뭐 그런 기능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다가 데이터를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CPU의 기능을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어원도 상식적으로 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굉장히 조그만, 마이크로라는 뜻에서 굉장히 작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프로세스 일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하나씩 일을 처리하는 기계장치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1960년대 뭐 이때쯤에 처음 나올 때는 그때 단위가 굉장히 제일 작은 게 마이크로 단위였을 거예요. 지금은 나노, 피코 뭐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마이크로 단위가 굉장히 작은 단위, 제일 작은 단위였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일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기계 장치잖아요, 그죠? 일을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냐면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한 번에 하나밖에 처리를 못 해요. 자, 근데 여기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있어요. 멀티태스킹.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그 다음에 PC 이런 것들도 다 내부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있는데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죠? 멀티태스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성능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게 말이 사실은 요것과 요거 사실 말이 좀 대비되죠.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일을 하나씩 처리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일을 멀티로 처리합니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기능을 좀 살펴보면 보통은 이런 구조로 많이 되어져 있어요. 자, 원칩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뭐 이런 구조는 아닌데 이게 보통 일반적인 PC 구조예요. 만약에 여기가 키보드고, 네, 키보드고 여기가 마우스다. 그리고 여기가 모니터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가 두 개가 세 개가 다 같이 돌아가잖아요. 우리 실제로 쓸 때,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처음에 키보드 하고 부릅니다. 야, 키보드 하고 이제 딱 불러요. 그러면은 키보드가 왜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좀 내놔. 그러면은 키보드 값을 이렇게 보내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드레스를 불러요. 야, 마우스, 네가 가지고 있는 값 내놔. 그러면은 또 마우스도 또 이렇게 전달하겠죠. 그리고 모니터, 지금 마우스하고 키보드하고 들어온 거 보니까 너 이거 표시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다시 내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빨리 동작을 시키면, 지금은 이게 사람이 사용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사용하는 시간으로 계속 제가 천천히 말하면서 구동시켰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겠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돌면, 몇 나노세크 뭐 이렇게 막 돌면, 그러면 우리가 쳐다봤을 때는 이 세 개가 실제로 동시에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 이런 겁니다. 바로 이게 멀티태스킹인데, 실제로는 뭐
각각 따로따로 동작 한 번씩밖에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또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동을 시키는 게 바로 멀티태스킹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은 실제로는 할 수가 없는 건데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 멀티태스킹을 구현을 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마이크로 프로세서 할 때 실제로 멀티태스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기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되는 것처럼 동작을 시켜야 돼요. 실제로는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하나 동작을 하지만 나중에 타이머 카운터 같은 걸 배우면 그때 가서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꼭 동시에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집니다. 실제로 볼 때는 또 동시에 동작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하나 따로따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프로그램을 짤 때 마이크로 프로세서 입장에서 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동작을 하나씩 짜게 되지만 실제로 동작 바깥에서 봤을 때는 천천히 동작하는 그 멀티태스킹처럼 두 개가 동시에 동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도록 만드는 거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계시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밀단위 뭐 이런 것들은 PCB 나중에 설계하실 때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밀이라는 단위하고 밀리미터 두 개를 혼용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단위가 이제 인치에서 비롯된 게 밀이고 요거는 미터법이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전자소자들이 대부분 밀 단위를 많이 사용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안 보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0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mm, 여기 다리 하나부터 여기 다리 하나까지가 100mm 이렇게 돼 있어요. 밀리미터 떨어지면 단위가 좀 다르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밀 단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저항도 양쪽을 탁 다리를 꺾으면 300mm에 300mm. 그래서 이런 단위들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면 좋고, 그 다음에 저항이야 뭐 일반 저항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변 저항, 그 어레이 저항 구성되어 있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가변 저항 같은 것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항 색깔 구별하는 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지금은 이걸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콘덴서도 그렇고, 전해 콘덴서 있고, 그쵸? 이쪽은 전해 콘덴서, 그 다음에 마일러 콘덴서, 그 다음에 세라믹 콘덴서,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전해 콘덴서 같은데요. 네.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콘덴서의 표기 방법은 이래요. 전해 콘덴서 같은 경우는 옆에 필름에 5V 4.7 마이크로 이렇게 써있고,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근데 세라믹 콘덴서는 보통 이렇게 써있어요. 104J. 그래서 104J가 뭐냐 이렇게 보면 이제 104라고 이제 써있습니다. 이게 19, 앞에 두 개는 시료값, 뒤에 두 개는 이제 앞에 두 개는 시료값 실제 수, 뒤에 두 개는 뒤에 4, 요거 4, 요 4는 승수입니다. 10의 승수.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4승 그래가지고 10만이 되는데, 세라믹 콘덴서의 기본 단위가 피코에 피코.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피코 10만 피코니까 3개 잘라내면 100 나노죠. 100 나노. 그죠? 그 다음에 0.1 마이크로죠. 그죠? 1000단위니까 여기서 여기가 3승이니까 그래서 회로도에 보면 어떤 분들은 0.1 마이크로 회로도를 표시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0 나노라고 표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104라고 표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단위도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도 뭐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없도록 만들어준다. 에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얘가 무언가를 수행을 하잖아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0.2에서 0.7V 정도를 얘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5V 집어넣으면 이쪽으로 4.2에서 4.6 뭐 이 정도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 거. 대신에 또 한 2V 정도가 뺏기면 요 LED, 그러니까 이쪽으로 5V 걸면 출력 쪽으로는 약 한 2V 정도가 나가는데 2, 3V가 출력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저항이, 전기적인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열로 발산을 하다가도 이 회로가 이제 고장나게 되죠. 그래서 한 2V, 3V 정도를 가져가면서 그게 다 빛으로 바뀌는 것들이 LED의 종류들이고요. 뭐 일반적인 다이오도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지금 크리스탈, 밑에 있는 건 오실레이터, 위에는 오실레이터, 이건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는 그냥 전압만 집어넣으면, 5V만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런 펄스 발진 회로가 이렇게 나와요. 펄스가. 그 다음에 밑에는 내부 회로와, CPU의 내부 회로와 연결을 해야만 해서 회로를 구성해줘야만 이 펄스가 나오고. 근데 이 펄스가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디지털 회로는 0과 1밖에 없기 때문에 0V, 5V, 0V, 5V 또는 0V, 3.3V 0과 1밖에 없기 때문에 2라는 걸 계산하려면 이 카운터 개수를 계산해야 돼요. 펄스 개수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입력되지 않는다면 CPU는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동작할 때도 무슨 동작 하나 하고 그 다음 펄스가 들어오면 또 동작 한번 하고 그 다음 펄스가 들어오면 또 동작 한번 하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펄스가 동작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관계는 그래요. 주파수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죠?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기는 짧아지겠죠. 당연히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기는 짧아지고, 그죠? 근데 이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한 번씩 수행하는 시간이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CPU가 동작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거는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메모리 부분도 좀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스탑 시켜놓고 한 번씩 쭉 봐주세요. 예전에 이런 이제 앞에 돋보기 창으로 돼 있고 메모리 데이터를 쓰고 난 다음에 여기다 좌회선을 쐬서 지우는 뭐 이런 메모리도 있었는데 요즘은 없으니까 뭐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램 같은 경우는 요즘 아직까지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좀 문제였죠. 펄스를 인가하든가 전원을 인가해서 데이터를 좀 살려놔 줘야 되는데, 램은 휘발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려놔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EEPROM이 나옵니다. EEPROM. 그래서 회로상에서 읽기 쓰고 이런 것들이 다 되고, 그죠? 롬에서의 단점을 얘가 보완을 했고 회로상에서 읽기 쓰기가 돼요. 그다음에 램 데이터가 없어지는 거를 얘가 보완을 해줬어요. 단점이 12V를 써야 되는 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나왔는데 12V도 사용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라이팅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뭐 이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휴대용 기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한 2.8V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8V 회로에서도 동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 전력을 구하는 P는 V, I 이런 공식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전압이 높으면 소비 전력 높아지고, 그죠? 전류가 높으면 소비 전력 높아지고,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가 낮아지면 소비 전력이 낮아집니다. 자, 휴대용 기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배터리가 100이에요. 근데 소비 전력이 시간당 50을 써요. 그럼 2시간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시간당 30을 쓰면 3시간 조금 넘게 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용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휴대용 기기가 발전을 하려면 사용하는 시간이 오래돼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전압이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큰 핸드폰은 전압이 막 7V 이랬다가 지금은 3.6V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휴대용 기기가 오래 갈 수 있는 큰 역할을 이 플래시 메모리가 해준 겁니다. 사실은 플래시 메모리가 없었다면 휴대용 기기의 발전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데이터를 조정하는 게 12V니까. 근데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고 쓰고 지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이 2.8V에서 가능하니까 휴대용 기기도 맘 놓고 전압을 낮출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같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죠. 이거보다는 뭐 더 좋은 메모리는 아직은 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D 변환기도 우리가 봐야 되는 AT128, ATmega 128의 CPU에 있는데, 이 AD 변환기는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변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탁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01010이 디지털로. 자, 밑에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가 변하죠. 이렇게 변하는 거를 요때의 값을 가지고 만약에 분해능이 디지털 분해능이 2다 라고 한다면, 자, 2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2다, 디지털 분해능이 2다, 여기는 0, 여기는 1. 자, 분해능은 2예요. 2, 0이나 1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때는 0이잖아요, 그죠? 여기 때 0이고, 여기서 측정하니까 얘 0이고, 여기 측정하니까 얘 1이에요. 1. 얘 1. 얘도 1이라고 보죠. 그 다음에 여기 0, 그죠? 여기 0, 여기 0, 여기 1. 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성능을 크게 좋게 하려면 디지털 이렇게 분해하는 요 시간을 훨씬 더 짧게 가져가면, 그죠? 훨씬 더 짧게 가져가면 아날로그에 근접한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얘 분해능, 이게 지금 2잖아요. 이 분해능을 더 쪼개요. 이렇게 더 쪼개면 여기는 0,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 또 더 값이 더 많아지겠죠. 이 분해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다음에 샘플링 타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AD 컨버터의 성능은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DA 변환기도 있는데 요거는 뭐 사용을 잘 안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논리 한번 보죠. 좀 빨리빨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제 정지시켜 놓고 볼 수 있으니까. 자, 비트에 1, 0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안에다가 1 또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2비트일 경우를 보면은 이진수가 여기가 2의 0승 자리고, 그쵸? 여기가 2의 1승 자리죠. 그죠? 그러니까 2의 0승 자리에 0, 2의 1승 자리에 1, 2의 0승 자리에 1, 2의 1승 자리에 0.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연산을 해서 나왔죠? 2의 0승은 얼마야? 2의 0승 1이죠. 1. 모든 수의 0승은 1이죠. 1. 자, 이런 식으로 연산해서 결과 나왔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비트일 경우에는 몇 개가 나와요? 4개.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자, 한번 좀 더 크게 보죠. 1비트일 경우에는 2개. 2의 1승. 2비트일 경우에는, 자, 앞에 볼까요? 2비트일 경우에는 2의 2비트 승, 그래갖고 4, 4개.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4비트일 경우에 2의 4승. 쭉 다 나열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의 4승. 그 다음에 8비트일 경우에는 2의 8승, 256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니블이라는 단위인데 4비트가 기준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질 때 4비트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비트도 2비트, 아니 이제 4비트의 두 개의 조합이고요. 물론 이제 비트가 먼저 만들어지긴 했죠. 비트가 먼저 만들어지긴 했어도 비트에서 2비트 조합을 먼저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나온 게 아니고 4비트 조합이 그 다음 나왔고요. 4비트 조합 다음에 8비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비트 이 니블이라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 단위이기도 합니다. 니블이라는 단위 꼭 알아두시고, 비트가 8개 모이면 바이트, 1바이트, 즉 2니블, 예, 니블이 2개 모이면 바이트. 요 관계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니블이면은 여기 상위 니블 있고 상위 니블, 상위 위트, 그 다음에 하위 니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진수일 때 만약에 1010, 101, 10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여기는 2의 0승자리고, 그쵸? 2의 1승자리고 2의 2승자리고 그러면 2의 3승자리잖아요, 그죠? 2의 3승은 8, 2의 2승은 4, 2의 1승은 2, 2의 0승은 1. 그러면은 그 자리에 1인 값 8과 2가 1이잖아요. 8 더하기 2.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4비트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니까 10. 그 다음에 얘 4하고 2, 얘 6. 근데 숫자 표현 10, 요거는 10진수잖아요. 근데 16진수는 어떻게 표현하냐? 10부터는 A 이렇게 표현합니다. B, C, D, E, F까지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A6 이렇게 A6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진수는 이렇게 표현해. 10진수를 변환을 해보면 166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냥 숫자를 사용하게 되면 10진수하고 헷갈리니까 두 개의 숫자 표현법을 16진수와 2진수의 숫자 표현법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라고 규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16진수의 숫자 표현법은 헥사데시말에 x를 따서 xa6 이렇게 숫자를 표현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선언을 해보니 시언어 규칙 중에 나중에 알겠지만 변수 사용하는 규칙에서 요걸 변수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인식을 하자라고 해서 0x 이렇게 붙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요거는 b자를 따서 0b 0b입니다. 0b 숫자 0b 5b 아니고요, 숫자 0b.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떻게 표현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연에서. 이런 관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 한 번씩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두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 참거짓이라는 뜻을 시연을 하다 보면 조금 나오긴 해요. if문 뭐 이런 거 할 때 if의 결과값이 참이냐 거짓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결과가 맞느냐 다르냐 뭐 이런 걸로 좀 바꿔서 설명을 하고, 여기 이제 일본 책의 어떤 잔재 해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사용을 좀 지양을 하고, 맞냐 틀리냐 이런 걸로 좀 하겠습니다. 1이냐 0이냐 뭐, 또는 이제 그 데이터 시트를 보면 요 하이를 보통은 이렇게 set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0을 클리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요걸로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그거는 좀 설명을 이따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지금 뭐 요런 아토메가 128에 대한 내용들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C 언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좀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장비를 활용하는 뭐 프로그램도 좀 깔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하게 뭐 레포트를 제출하거나 이렇게 해서 출석 체크하는 건 없고요. 제가 지금 이제 업로드 해놓은 유튜브 동영상에 여러분들이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러면 그걸로 출석 체크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뭐 과제 같은 게 있으니까 댓글 학번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하고 이걸 적어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출석 체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뭐 메일로 보내는 것도 확인해가 같이 이중으로 출석 체크를 할 건데, 요번 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주는 특별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정도부터
같이 과제를 내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출석 체크 같이 병행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 주 첫 번째 수업은 짧게 오리엔테이션 정도로 해서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